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호의 세계경제일주 지난주에 이어서 세계 방위산업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러시아의 무기 수출이 급감을 했다. 그 빈자리를 중국, 한국 이런 나라들이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세계 중저가 무기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포지션,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이에요. 세계 무기 수출액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한 3% 정도 되고요. 중국이 한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빈 공간을 누군가는 메워야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지금 군비 확장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1990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냉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나라들마다 다 군사 예산을 줄였죠. 줄이지 않은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이었는데요. 또 대한민국도 크게 줄이지는 않았었지만, 그런데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공격을 하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전면전으로 공격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라들마다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게 됐고 전부 지금 국방 예산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장이 커진 거죠. 거기다가 세계 2위의 수출국이었던 러시아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중으로 공간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 공간을 얼마나 차지할 수 있을까? 경쟁 국가인 중국은 어떠할까?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기존에 러시아가 무기를 수출했던 나라들, 동유럽 국가들이 가장 많았죠. 예전에 소련제 무기들을 쓴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호환이 되는 러시아제 무기를 쓰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건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죠. 또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 브라질, 또 알제리,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은 나는 미국 편 아니야. 미국의 식민지 그런 기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미국하고 같이 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도 아니야.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이 나라들도 당연히 자기 군사력은 유지를 해야 됐는데 그 무기를 어디서 들어왔냐? 러시아제 무기를 갖고 들어왔던 겁니다. 러시아제 무기의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제는 비싼데 러시아제는 싸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소득이 낮은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이 러시아제 무기를 많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보면은 러시아제 무기를 수입했던 나라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이런 순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러시아제 무기 구입을 줄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특히 인도와 동유럽이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공급했던 무기들, 국제 무기 시장에서 대개는 하이엔드와 밸류암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무기의 가격대를 분류를 하더라고요. 하이엔드, 첨단 무기들인 거죠. 또 밸류암, 이거는 중저가 시장, 우리말로 하면 가성비 좋은 무기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중저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투기나 미사일 같은 것들은 하이엔드에 속하는 것들이고요. 이것을 공급하던 나라들은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인 거죠. 그런데 러시아도 이 부분에 항공기 같은 것들을 공급을 했죠. 하지만 미국제만큼 그렇게 비싼 것들은 아니었다. 자, 밸류암, 중저가 시장에 주로 속하는 것들은 전차나 화포라든가 또는 그렇게 최첨단이 아닌 그런 함정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한국이 가장 최강자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이 굉장히 강한 위치에 있었고 중국도 매우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라든가 중국, 최근에는 터키도 진입을 했습니다만은 경쟁이 벌어지는 분야가 바로 이 중저가 분야다. 자, 중국의 위상은 어떨까? 수출액으로 보면요, 전체 수출액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3%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군사비 지출면으로 보면요, 중국은 압도적이에요.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미국이 5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무기 생산 금액으로 따졌을 때 중국이 13%입니다. 러시아가 비록 전 세계 무기 수출액에 있어서 20%지만 무기 생산으로 따지면 5%에 불과한 거예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간에 그중에 수출하는 건 별로 없다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한 거 대부분은 뭐냐? 자기 나라 군대에 무장하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생산 능력은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수출로 전환을 한다면 그 잠재적인 능력은 막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중국은 한국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경쟁자의 위치에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술 수준 한국보다 나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미사일이라든가 핵무기라든가 우주항공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낫습니다. 이거는 1950년대부터 투자를 여기다 해왔거든요. 1950년대에 이미 원자탄을 갖고 수소탄을 가졌잖아요. 또 1960년대에 이미 반도체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은 어때요? 1970년대에 들어와서 겨우 반도체 D램에 들어갔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984년이죠. 한국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그런데 중국은 이미 1960년대에 그걸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과학자들이 군사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 경제성 따지지 않고 뭐를 하는 거는 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굉장히 그런 건 잘합니다. 하지만 상품화하는 데는 재능이 별로 없는 거죠. 상품화를 시작한 거는 1980년대에 들어서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상품화에 성공한 것들은 기술적으로 보면 아주 뒤떨어진 것들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적으로 보면 수소탄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고 하지만 이런 거는 코스트와 관련 없이 하는 것이고 실제 시장에다가 내다 팔 수 있는 것들의 수준은 매우 뒤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군사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 나라 군대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비용과 관계없이 하는 일은 그럴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다가 팔아야 될 때는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양산 체제가 갖춰질 정도로 그런 상업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잘하지 못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의 증거가 되는 게 조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더라도 조선업은 함정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국이 지난 한 10년 동안에 굉장히 조선업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한국보다 더 높아지기도 하고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상업적인 기술 면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런데 값은 우리보다 쌀 것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조선 산업에서 한국과 경쟁을 벌이듯이 이쪽 분야에서는 싼 가격으로 경쟁을 벌일 수 있다.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보면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별로 부딪힐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지역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러시아가 주로 무기를 공급해왔던 지역은 동유럽, 제3세계, 비동맹, 브릭스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그 동네들이잖아요. 자, 여기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동유럽 국가예요. 러시아산 무기를 많이 썼던데 원래부터 소련제 무기를 썼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유럽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라고 하면 쳐다도 보기 싫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 나라들이.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잖아요. 언제 다시 폴란드를 침략할지 모르고 리투아니아를 언제 다시 침략해가지고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할지 모르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 일인 거죠.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옛날처럼 감시당하는 체제로 들어가 있는, 절대 싫어 라고 하는 태도들을 이 나라들이 다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게 되고 이 나라들이 그래서 나토에 가입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럽 국가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런 나라의 입장에서 러시아 무기 이제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기 체계도 미국이나 서방 무기 체계로 바꿔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때요? 중국이 현재 무기 제조 기술을 가진 것은 러시아와 공동 생산을 하면서 가지게 된 것이고 그 기술을 또 러시아 무기를 들여다가 그것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공학이라고 하죠. 그거 그대로 따라서 베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기술을 훔치는 건데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해서 현재의 무기 제조 능력을 갖추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무기는 다 러시아 표준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유럽 국가들은 이제 러시아라고 하면 넌더리가 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가 한국제 무기를 채택을 한 겁니다. 왜? 한국제 무기는 다 미국 표준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폴란드가 참 재밌더라고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다가 군사원조, 무기원조를 굉장히 많이 해줬거든요.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비행기도 우크라이나에다가 원조를 해줬는데 미국기를 원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폴란드는 러시아제 무기를 써왔던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제 무기를 버리고 싶은 거예요. 버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항공기가 필요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러시아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다 주고, 그리고 폴란드 자신은 미국 표준을 따르는 무기들을 갖추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루마니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다 지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러시아라고 하면 싫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제 표준을 따르는 중국 무기도 분명히 그걸 싫어할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아마 무장하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쓸 텐데 한국산 무기를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하고 경쟁할 일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3세계 브릭스 국가들, 뭐 그중에 특히 인도이죠. 인도가 러시아 무기만 써왔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무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왜? 러시아가 수출할 능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러시아 무기가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고. 자, 그러면 인도는 그럼 중국 무기를 들여올 것이냐? 아니죠. 인도는 중국하고 상극이에요. 왜냐? 인도는 파키스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파키스탄은 중국하고 거의 한 몸처럼 엮여 있어요. 파키스탄은 다 중국제 무기를 쓰고 있는 거죠. 인도는요, 러시아제 무기를 써야 되는데 러시아제 무기는 못 써요. 그럼 어디 무기를 써야 되느냐? 지금 미국 무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인도에 접근을 해가지고 제트기 엔진을 같이 공동 생산을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미국 무기 써.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아마도 중저가의 밸류암, 이 부문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다가 필리핀, 베트남 이 나라들도 러시아산 무기를 많이 썼는데, 그런데 이 나라들도 지금 중국하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남중국해에 대한 주권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왜? 중국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그냥 섬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기존의 국제법에 따르면 이건 누구의 바다도 아니고 그냥 공해인 것인데 중국이 그걸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어요. 이게 필리핀의 입장에서도, 베트남의 입장에서도, 말레이시아의 입장에서도 보면 다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나라가 중국의 무기를 들여온다? 이것도 난센스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중국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남는 시장이 뭐냐? 아프리카 시장들이고 중동 시장들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중국의 수출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한국의 시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래도 좀 그럴듯한 나라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아프리카 인권이라든가 쿠데타나 일으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기를 수출할 수는 없는 거죠. 서방 국가들이 다 그런 데는 수출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수출을 하고 중국이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중국의 몫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새로이 떠오르고 있는 동유럽이라든가 그리고 동남아시아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중국이 그렇게 힘을 쓰기 어렵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그래프는 2022년까지 스웨덴의 시프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방위산업 관련된 데이터를 주로 만드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그렇게 5년 단위로 해가지고 각 나라의 수출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로 만들어 놨어요. 이걸 보시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과 비교해 봤을 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의 수출이 중국의 경우는 23%가 줄었습니다. 증가한 나라들이 어딘가요?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인데요. 한국이 74%로 압도적으로 증가율이 높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이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이건 사실은 2022년 이후만 보면요. 즉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뭐가 수출이 많이 됐냐? 드론, 미사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화포 분야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강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첨단 무기 분야에서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굉장히 수출이 많이 늘어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러시아가 빠진 공백, 그리고 국방비 증가로 인한 전 세계적인 방산에 대한 신규 수요, 이걸 누가 채울 것인가? 동유럽, 필리핀, 베트남 굉장히 중요한 시장, 커지고 있는 시장인데 이 나라들은 중국하고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중국 시장이 될 수가 없다. 여기에는 아마도 한국, 이스라엘, 프랑스, 즉 서방 국가들, 미국의 군사 표준을 따르고 있는 나라들의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파키스탄, 중동, 아프리카 이런 데들은 러시아가 빠진 공백을 중국이 메워나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국과 직접 부딪힐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호의 세계경제 일주, 오늘은 방위산업 이야기 두 번째였는데요. 중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